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RF 이제 무선 통신에서 RF 이용한 신호 전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것들은 사실 대학교 때나 대학교 때 디지털 통신 할 때나 나오는 내용인데요. 실제 이걸 디지털 통신 때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 같은 건 아마 대학교에서 통신이론이라는 시간에 배우실 거고,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에서 디지털 변조를 배우게 될 건데, 뭐 그래 굳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뭐 기초사를 준비하거나 여러분이 정보통신 기사나 뭐 네트워크 관리사나 뭐 CCNA 준비하실 때 그렇게까지 복잡한 전공 서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만 제가 오늘부터 설명드릴 것만 어느 정도 윤곽만 하시면 대부분 문제는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원 지나가실 게 아니면 너무 복잡하게 하실 게 없어서 제가 요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와이파이를 저희가 사실 CCNA에서는 중요한 게 와이파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2세대부터 7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표준은 8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8021BN이라고 표준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2세대, 7세대까지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CCNA에서 막 다 꼬치꼬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 같은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큰 틀을 볼 수 있는 법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무선 통신에서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 뭐 현업에 가셔도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다 비슷하지만 하다 보면 컴퓨팅만 할 줄 압니다. 나중 되면 본질에 대한 개념이 점차 익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생각이 그거 하나로 이제 경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왜 이렇게 된지도 이해도 안 되고 나중 되면 그것만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CCNA 과정이지만 좀 더 난이도 있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시니까 받아들이시고 또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스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우리 그 파동이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전자기파는 파동이라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파동들은 어떻게 파동이라 했습니까? 파동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진이나 이렇게 하면 그 매질이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파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전자기파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일반적인 모든 파동들, 소리나 이런 것들 다 그 매질이 자체가 진동하는데 우리 소리 음파할 때는 기체 분자가 매질에 있는 기체 분자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전자기파만 다르다 했죠. 파동 중에 유일하게 뭐가 된다? 얘는 매질 자체가 우리가 갈 때 막 공기 중에 기체들이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전자기파 우주도 통과 기체가 없는 우주도 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가 한다 했죠? 예, E와 H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이제 진동이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만 특이하게 매질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니까 제가 뭐지 이렇게 전류를 딱 흘리면 뭐가 생긴다 했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또 자기장이 전류를 생기는데 이 전류가 교류 전류가 흘리면 이게 자기장이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이게 전기장이 생기고 또 전기장이 이게 시간에 따라 교류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만들어진 이 자기장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전기장이 이렇게 또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예, 이 전자기장의 원리가 그래서 그러면 또 얘가 변하면 또 얘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전파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류 전류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교류 전류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전류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교류라는 전기가 생기면서 뭐가 나왔다면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제대로 동작하게 된 건데요. 이 교류 전류가 뭐냐면 제가 헤르츠를 말씀드렸잖아요. 헤르츠가 뭐냐면 요까지가 1헤르츠라면 1초라면 1초에는 어떻게 된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게 뭐라 했냐면 4헤르츠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와이파이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는 뭐냐면 2.4기가헤르츠나 5기가나 6기가 대역입니다. 자, 2.4기가 대역이라면 2.4기가헤르츠면 기가헤르츠란 게 뭐냐면 24억 번 정도 이게 진동한다는 겁니다. 1초에 이게 24억 번이 이렇게 진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신호죠. 예,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동하게 됩니다. 이 전자기파가. 자,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정 주파수라면 이렇게 전자기파가 이렇게
그쪽으로 실리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 빠르게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데이터를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 1과 0과 1과 0과 1과 0과 이런 데이터가 실어 나올 건데 나올 때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 10. 요게 뭐 앞에 게 여기 먼저 나왔던 데이터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이 전자기파의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실어서 전송해야 하는데 어떻게 실을 거냐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와이파이 같은 2.45GHz, 24억 5천 번 이렇게 진동해서 가는데 계속 이렇게만 가버리면 데이터를 우리가 수신 쪽에서 이제 해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거 조금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성분이 있죠. 제가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조금 요게 뭐였습니까? 요게 진폭이라 했죠. 진폭이란 게 있고 또 뭐가 있다 했죠. 앞에서 배웠던 요렇게 해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1초가 요렇게 하면 요게 뭐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파수라 했죠. 진동수 만약에 이렇게 두 번 요렇게 하면 이죠. 그래서 요 뭐였나 주파수란 게 있고 또 무슨 성분이 있었죠? 요게 요렇게뿐만 아니라 여기 신호가 여기서 조금 위상이 밀려서 요렇게 갈 수도 있죠. 위상. 자, 요 위상. 요 세 가지 성분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절하게 되는 건데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변조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주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주파 이렇게 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주파 AC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씻게 되는 건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게 24억 5천 번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2.45기가니까 자 이때 실을 때 어떻게 씻냐면 이게 좀 더 단순히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뭐냐면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신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어땠습니까? 요 구간에는 작아지다가 점점 커지죠. 이렇게 사인파가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죠. 그래서 사인파의 이 축, 이 진폭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점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점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점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다 하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AM 우리가 라디오 중에 AM이란 건데 자, 이게 요 뒤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신호가 자 이렇게 신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 구간에 신호가 없죠. 신호가 없을 때 그냥 여기 없다면 작은 신호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작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부터 신호가 점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여기 Y축이 점점 올라가죠. 여기서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이게 뭐냐면 요 신호의 크기 이 신호의 크기에 따라 얘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죠. 자, 신호가 적을 때는 원래대로. 자,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요 신호를 한번 볼게요. 요 신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구간까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진폭이 이렇게 사인파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떨어지죠. 그럼 다시 조금씩 작아지죠. 자, 작아지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작아지다가 다시 이쪽 오면 다시 또 이렇게 커지고 되죠. 자, 요렇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요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이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얘의 반송파에 이 실어 나가는 고주파 AC 모양이 뭐가 바뀐다? 이 진폭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영어로 A가 앰플리튜드거든요. 저희가 배웠던 앰플리튜드. 자, 요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음성 신호, 우리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방송사에서 이렇게 사람이 아나운서가 소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소리가 커질 때도 작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커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서 수신하는 쪽에서는 아 이게 크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방송사에서 FM 방송을 한다 FM 그러면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얘는 뭐냐면 이 진폭이 다 똑같죠. 진폭이 똑같죠. 얘는 그냥 진폭을 바꾸지 않는 거죠. 얘 A가 뭐냐면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가 배웠죠. 앞에 진동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렇게 가는 것보다 요렇게 가는 게 더 진동수 빠르다 했죠. 예. 그럼 똑같지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더 빨리 진동하니까 요 간격이 더 좁아지죠. 요렇게 하다 요 더 좁이 되십니다. 그러다 요렇게 해서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 폭들이 점점 늘어나죠.
폭이 늘어나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까지는 점점 늘어나다 여기서부터 다시 또 조밀해지죠. 여기 진동수니까요. 자, 요렇게 하는 게 뭐냐면 FM 변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AM, FM 라디오란 게 실제 AM, FM 라디오란 게 실제 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변조란 건 뭐냐면 입력 신호가 아날로그죠. 우리 음성 같은 이렇게 연속되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AM이란 건 뭐냐면 이 진폭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FM이란 건 이 진동수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이게 또 붙게 되고 또 낮아 떨어지면 간격이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PM이란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페이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페이지를 조절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라디오에 많이 썼던데 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그 우리가 싣고 나가는 거에 그 고주파 신호, 우리가 고주파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람의 음성이 이렇게 아날로그 음성이 이렇게 아날로그 이런 식으로 음성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고주파 신호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고주파 신호를 자 우리가 고주파 신호를 만들어서 이 고주파 신호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얘를 섞으면 이런 식으로 음성이 클 때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음성이 작아질수록 또 작아지게 되고 커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조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그래서 요 음성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고주파 신호에 실어서 보내게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AM 변조란 겁니다. 그래서 AM 변조는 앞에 앰플리튜드 크기가 변한다. 그래서 이 고주파 신호, 요 고주파 신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반소음파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가 이렇게 오면 요런 신호, 실어나는 이런 신호를 캐리어라고 합니다. 캐리어. 자, 우리가 캐리어라고 해서 실어 나르는 캐리가 나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실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하면 택배 아저씨한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 택배 아저씨가 목적지까지 배송해 주지 않습니까? 요 택배 아저씨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캐리어라는 겁니다. 고조파. 빠르고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빠르고 신속한 고속의 고주파 신호 역할하는 이 이 택배 아저씨들이 목적지까지 배송해 주는데 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택배 아저씨한테 건네주면 여기다가 싣는 때 어떻게 싣냐면 이 데이터를 크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좀 더 조밀하게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M 같은 경우는 AM은 진폭, FM은 주파수, PM은 위상이라 되어 있는데 이 AM이 왜 음질이 나쁘냐면 이 말씀드렸듯이 AM이란 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가 되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막 비슷한 주파수 간섭이 들어버리면 이 진폭이란 거는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M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은 뭐냐면 이 주파수 이 조밀도기 때문에 이게 해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조밀도 자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내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AM 자체가 이 진폭에 의존하는 것들은 외부 신호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M 변조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해서 말하게 되면 이렇게 고주파 신호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 모듈레이터라는 것에서 이거 뭐냐면 여기를 어떻게 실어준다는 거죠. 요 실어주는 건데 이때 실을 때 어떻게 된다? 요 소리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 좀 더 조밀하게 되고 여기 점점 더 떨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더 벌어지게 되고 다시 또 올라갈수록 조밀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FM 변조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FM이 원래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역폭을 이런 식으로 한 200Hz 주게 됩니다. 뭐 93.1이면 여기 93.2가 있고 뭐 93.0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93.1 뭐 메가헤르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0.1이니까 이게 아니라 200Hz가 됩니다. 200Hz. 그래서 여기가 센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센터, 여기가 딱 중심. 기본 특별한 거 신호가 없을 때 요 주파수로 93.1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요 주파수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신호의 기준점이 요 주파수고 요게 대해서 요 주파수가 되고 요게 만약에 더 빨리 하면 요때는 진동수가 더 빨라져서 요쪽으로 좀 더 이동하게 되고 요쪽에는 더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커지면 이 소리의 커짐에 따라서 주파수를 좀 더 크게 하게 되고 소리가 작아지면 낮아지는데 요 어떻게든 요 주파수 대역 안에 모든 신호가 실리도록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FM 변조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통신 이론까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이론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는 뭐 이제 디지털 변조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와이파이는 다 디지털 변조를 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PC에서 이렇게 만든 신호를 어떻게 됩니까? 자, 와이파이에서
우리가 무선 랜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PC는 결국 어떤 신호입니까? 1과 0의 신호를 만들죠. 근데 방송사의 아나운서들은 1과 0의 신호를 만드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신호는 뭡니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이렇게 나오듯이 음성의 신호,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는 반면에 이 우리가 실제 PC나 이런 소리 나온 건 다 디지털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디지털 신호는 어떻게 뭐 10, 10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0, 10 이렇게 이런 펄스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요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사실상 똑같습니다. 여기 A가 진폭, F가 뭐다? 주파수, P가 위상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 두 가지 특성을 섞은 겁니다. 뭐냐면 요 A랑 P랑 섞어서 QAM이라 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가 왔습니다. 0, 1, 1, 0, 1, 0, 0이라는 데이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0일 때는 특별히 이렇게 신호를 전송하지 않다가 요 구간에는 1이 되면 이렇게 원래 신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또 1일 때는 전송하게 됩니다. 또 0일 때는 전송하지 않다가 1일 때. 그럼 뭐냐면 0일 때 사실 전송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뭐냐면 진폭이 0이다. 진폭이 0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결국 ASK는 우리 AM일 때 똑같처럼 AM일 때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죠. 예, 이렇게 올라갔죠. 얘도 똑같이 뭐냐면 1과 0을 보내는데 0일 때는 그 진폭이 없다기 때문에 붙어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 FSK부터 봅시다. FSK는 어떻게 되냐면 요 0일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더 진동수가 조금 이렇게 한 두 번밖에 안 했죠. 요 1일 때는 좀 더 많이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1일 때는 많이 흔들어 주고 0일 때는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때는 이게 이제 아날로그 때는 뭐냐 음성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파수 크기가 진폭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은 뭐만 있습니까? 1과 0이 있으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진폭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때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두 가지 경우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빠르게 간다는 거죠. 자, 요 위상 변화는 뭐냐면 위상일 때 0일 때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위상 변화란 거는 자, 위상이 이렇게 돼 있어. 위상이랑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기준에 대해서 요 위상이 틀어져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요만큼 위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위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위상을 좀 더 한번 차이 한번 내볼게요. 자, 그림을 좀 더 자고 자, 자, 이렇게 위상이 조금 차이 난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차이 났지만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차이 난 것도 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봤을 때는 얘랑 요런 위상 차이도 한번 봅시다. 아예 이렇게 아예 얘랑 반대가 됐죠.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상이 더만큼 차이가 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걸 반대로 된 겁니다. 요 구간에 보시면 어때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얘는 어땠냐면 아예 반대로 해서 밑에서부터 시작하죠. 또 얘일 때는 또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얘일 때는 위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위상을 아예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PSK라는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은 더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PSK란 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BPSK나 PPSK 뭐냐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01, 01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0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상을 반대로 해서 그래서 1일 때는 이렇게 됐죠. 1일 때는 자, 1일 때는 이렇게 됐죠. 자, 1일 때는 이렇게 됐죠. 1일 때는 이렇게 됐죠. 자,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0일 때는 자, 0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된다 했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상을 다르게 하는 것들이 바로 PSK 변조입니다. 그래서 PSK라는 페이지를 시프트 위상을 변조하는 건데 이 앞에 B가 붙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바이너리라 해서 두 개라는 뜻입니다. 이진수 할 때, 이진할 때처럼. 그래서 위상 변화가 요 한 모양 하나랑 이렇게 한 모양 두 개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디지털 변조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BPSK. 근데 이 QPSK는 쿼드러차에서 4개의 PSK입니다. 4개의 위상 변화가 있는. 자, 이게 뭐냐면 자, 기존에는 뭐냐면 보시면 우리가 1을 전송할 때 이렇게 전송했고 1을 0일 때 이렇게 전송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위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0일 때는 이렇게 전송하는데 자, 1을 여기
여기 보시면 10일 때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요만큼 90도만 시프트 하고 여기 때문에 180 요에는 완전 뒤집고 얘는 좀 이렇게 해서 270도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를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Q, P, S, K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네 가지 경우인데, 요거는 왜 쓰게 되냐? 앞에 써도 되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얘는 00, 01, 10, 1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한 번에 두 개 숫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하나씩 보냈다면 얘는 두 개가 매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두 00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고 01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고 10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고 12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하면 여기 밑에도 그림이 있지만 00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00 자, 00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갔지 않습니까? 그럼 10일 때는 어떻게 간다? 10일 때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10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가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한 번에 두 비트씩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볼게요. 자, PSK란 거는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위상을 바꾸는 건데 이렇게 한번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들 두 가지 경우로 보낼 수도 있다 했습니다. 이걸 뭐냐면 PSK 중에서 PSK는 뭐냐면 이렇게 위상을 바꾸는 거에 대했습니다. 그래서 PSK 자체 의미가 뭐냐면 위상을 바꾸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얘는 두 가지죠. 그래서 얘를 두 가지일 때 바이너리 PSK라 해서 BPSK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쿼드러처라 해가지고 해서 얘를 Q 네 가지 경우는 QPSK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 여덟 가지 경우 그러면 8PSK라 합니다. 16일 때는 16PSK라 합니다. 그럼 이런 그림들이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더 그래프를 더 많은 위상차가 기존에는 크게 차이 났다면 그 작은 것에 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뭐냐면 2의 1승이죠. 얘는 2의 2승이죠. 얘는 2의 3승이죠. 얘는 2의 4승이란 말이죠. 자, 그럼 뭐냐면 얘가 1승이면 한 번에 한 비트 보내고 얘는 두 비트 보내고 얘는 세 비트 보내고 한 번 네 비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이 QPSK는 이렇게 다 두 비트씩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Q가 아니라 이렇게 8PSK면 8가지 경우의 수란 거죠. 그러면 이 세 비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000, 001 이렇게 해서 111까지 하면 총 8가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000일 때는 이렇게 보내고 001일 때는 뭐 이렇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요걸 증가시킬수록 뭐냐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증가하니까 뭐가 유리하다? 예,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 요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속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요것들이 이제 좀 많이 쓰게 되고 실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건 여러분이 와이파이 할 땐 다 요걸 보게 될 겁니다. PSK는 초기에만 썼고요. 자, 이 컴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얘는 ASK 같은 앰플리튜드뿐만 아니라 쿼드러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는 PSK하고 컴을 ASK 진폭과 PSK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결합. 자, 이거를 결합했다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그 QPSK 보면 Q가 쿼드러트에서 4개라니까 4PSK에 4개란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렇게 전송하거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00일 때는 이렇게 하고 10일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10 두 가지를 전송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11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얘는 뭐냐면 결국 뭐냐 동시에 두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이 두 비트가 들어왔을 때 00일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QPSK는 뭐냐 한계가 뭐냐면 동시에 몇 개만 전송할 수 있다. 두 비트밖에 전송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냐면 아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요런 애들 중에서 요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어떻게 가냐면 요런 애들 중에서 우리가 요거를 진폭을 4개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요런 애들 중에서 요런 애들 중에서 크게 요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크기가 사이즈가 자 요런 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요런 크기도 있을 수 있고 요런 크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거를 요 위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크기까지도 같이 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크기도 네 가지 경우를 만들어 두는 거죠. 뭐냐면 00일 때는
이렇게 짝일 때는 이렇게, 좀 더 클 때는 이렇게, 좀 더 커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동시에 얘는 4비트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 2비트는 진폭을 표현하고 뒤에 2비트는 뭘 표현한다? 위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르게 한다면, 만약에 내가 00이라고 만약 크기를 00 진폭, 그다음에 뒤에 00 위상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01, 11이면 진폭 위상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진폭이 01일 때는 요만한 진폭을 하게 되고, 위상은 이게 11을 한다. 그러면 요 진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 위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냐면 둘 다 네 가지 경우가 내가 총 몇 가지가 나오죠? 이 16가지가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비트 하니까 동시에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예, 4비트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방식이 뭐냐면 총 16가지 경우가 나와서 이런 경우를 16컴이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뿐만 아니라 64컴, 256컴, 1024컴 이렇게 컴들이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2의 얘는 뭐냐면 2의 4승이고, 얘는 몇 승입니까? 2의 5승. 얘는 2의 6승. 얘는 10 얘가 2의 6승. 얘는 2의 8승이죠. 2의 8승. 얘는 2의 10승. 뭐 얘는 2의 12승입니다. 자, 요 뭐냐면 4, 5, 6, N 요게 뭐냐?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뭐가 좋아진다?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수가 제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최고 와이파이는 요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12비트까지 튕겨버립니다. 근데 최초에 우리가 그 와이파이일 때는 이 BPSK를 하고 QPSK만 썼습니다. 그럼 뭐냐면 한 번에 한 비트밖에 못 보낸 거죠. QPSK는 한 번에 2비트를 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초기의 와이파이는 11메가가 한계였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런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기술부터는 다 어땠냐면 다 어떤 변조를 쓴다? 모든 와이파이는 그 다음부터 다 이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상을 일부 비트로는 변화시키고, 또 하나는 또 일부 비트는 진폭을 이렇게 크기를 변화시켜줘서 표현을 해서 진폭과 위상을 같이 하는 이 쿼엄 변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게 설명을 이렇게 제가 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제 와이파이에서 패스로스라는 게 있다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 수신 쪽에 안테나가 있으면 요 무선 공간의 전자기파가 날아갈 때 되면 요게 그리고 손실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손실이 있다 했죠? 예, 거리에 따른 손실과 주파수에 따른 손실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파수는 통신할 때 계속 유지되니까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와이파이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AP가 이렇게 있으면 AP에서 이렇게 전파를 발생했을 때 내가 AP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AP에서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P에서 쏜 신호가 점차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신호가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약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도달하는 수신 세기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RSSI라 해야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라 해서 이게 동작을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 AP에서 이렇게 쏜 신호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갈수록 뭐냐면 이게 지날수록 이 신호가 세기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친구들은 굉장히 낮게 받고 얘는 신호를 세게 받다는 거죠. 자, 신호를 약하게 받으면 신호가 이쪽으로 약해지면 어때면 이쪽으로 갈 때도 오는 신호도 약할 뿐만 얘가 보내는 신호도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면 얘가 고속으로 보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속으로 보냈을 때 고속으로 더 많은 비트 고속이면 이게 더 빨리빨리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요 AP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AP에서 강하면 속도를 강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강하게 선택하냐면 제가 이제 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사용자가 이 AP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움직이면 뭐냐면 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RSI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RSI 수신되는 신호 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수신되는 신호 세기가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바닥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노이즈가 있죠. 노이즈 플로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SMB라 해서 신호와 이 노이즈비 요 간격 마진이 중요한데 이 마진이 AP 가까이 있을 때는 마진이 많아서 고속 전송이 가능한데 이 멀어질수록 뭐냐면 이 마진이 줄기 때문에 고속으로 전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멀어질수록 뭐냐면 속도를 떨구게 됩니다. 어떻게 떨구죠? 제가 앞에서 배웠던 BPSK, QPSK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가까이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쿼엄 변조를 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뒤로 갈수록 왜 QPSK
8PSK만 BPSK 쓰게 되죠. 자, 우리가 8PSK는 뭐라 했습니까? 2의 3승이니까 한 번에 몇 비트 보낸다? 3비트를 보내죠. 16은 2의 4승이니까 동시에 4비트 보내죠. 64는 2의 5승이니까 어떻게 된다? 예, 2의 그 16, 2의 5승이니까 한 번에 5비트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요렇게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 뒤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느린 변조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DRS라 해서 다이나믹 레이스 시프팅이라 합니다. 이거 오타 났네요. 시프팅이라고. 시프팅. 근데 실제 우리가 업계에서는 요 표현보다는 AMC라서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인코딩이라 합니다. 코딩이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요 가까이 있을 때는 고속으로 전송하고 여기 갔을 때는 야, 여기서는 위험하다. 고속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다시 요걸 선택해서 이 변조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얘가 채널의 상황에 따라서 이 변조 고속으로 전송할지 빠르게 전송할지 이렇게 그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다이나믹 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송신기 AP와 나와는 항상 동일한 모듈레이션. 내가 BPSK 쓰면 걔도 BPSK를 인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협상하게 되는데 이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이제 전송 레이시 필요한데 내가 신호가 가면서 나쁜 환경일 때는 이게 로우 SMB가 낮다는 거죠. RSSI가 낮게 추진되니까 이럴 때는 그냥 낮게 전송하면 되고 신호 환경이 좋을 때는 뭐냐면 SMB가 높고 RSSI가 세지니까 SMB가 높으면 요 높은 고속 전송을 하게 되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속 전송이고 이게 고속 전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 상태에 따라서 이 최적의 MCS라고 하는 게 모듈레이션 앤 채널 코딩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왜 이걸 변조 기술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패스로스 결국 뭐냐면 이 거리에 따라서 패스로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 패스로스를 어떻게 단말들은 대응하냐는 거죠. 단말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뭐냐면 속도를 전송하는 속도를 변조 방식을 바꿔서 그럼 나는 좀 적게지만 신뢰성 있게 통신할 거고 이 가까이 갔을 때는 내가 좀 더 고속을 전송하겠다 해서 이 패스로서의 대책이 뭐냐면 시스코 교재에서는 DRS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첨부용어로 AMC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업계에서 우리 이동통신이나 무선통신에는 AMC라는 동적 모듈레이션 코딩 또 어댑티브가 적응형이죠. 어댑티브가 적응형. 얘는 다이나믹 동적이고 얘는 어댑티브 환경에 적응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MCS라는 게 뭐냐면 모듈레이션 앤 채널 코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듈레이션을 알겠다. 우리가 모듈레이션은 앞에서 배웠듯이 이런 ASK, 뭐 FSK, PSK 이렇게 있고 콘 변조 이런 것도 뭐 16콘, 64콘, 256콘 뭐 이런 게 있다는 배웠습니다. 그럼 요걸 통해서 속도를 따서 이콘 변조일수록 더 이렇게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으니까 요거 좋을 때는 이쪽, 나쁠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는데 MCS 중에서 이 채널 코딩이란 건 뭐냐면 MCS, 모듈레이션 앤 채널 코딩이 나옵니다. 채널 코딩. 자, 이 코딩 스킴인데 이게 뭐냐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송신 측이 얘가 수신 쪽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보냈을 때 에러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는데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얘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때 방법이 뭐냐면 얘가 에러를 우리가 체크를 에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우리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얘한테 재전송해줘라고 해서 ARQ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TCP에서 이렇게 보내죠. TCP에서 못 받았을 때, TCP에서 우리가 이제 못 받았을 때 에크 메시지를 통해서 나 이거 못 받아서 이렇게 일정 시간에 안 오면 이렇게 에크 보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자 우리가 위성 통신을 한다고 생각. 위성이나 이렇게 어떤 통신에서 보면 우리가 위성까지 사람이 이제 지구 밖에 위성까지 쌓았어요. 그런데 위성에서 안 돼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 우리가 보낼 때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요 안에 데이터가 일부 깨지더라도 추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잉여 데이터를. 자, 잉여 데이터를 리던던시 데이터라서 자, 이 데이터를 보내면 어떠냐면 이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이 가더라도 요 데이터를 있으면 여기 복구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너무 많이 손실하면 복구를 못 하는데 그래서 얘가 뭐냐면 마치 우리가 큰 어디 해외여행 가다 보면 우리가 뭐 반창고도 가져가고 이렇게 응급처치 도구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응급처치 도구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뭐냐면 이 데이터에서 있는 중에 한 20비트 정도가 깨지면 얘가 고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의사한테 가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게 이렇게 잉여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냐면 우리가 채널 코딩이라 합니다. 이 채널 코딩이란 건 뭐냐면 좀 더 이 채널에 대해서 채널에서 장애가 발생할 대비해서 이렇게 좀 더 잉여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를 7비트 보내는데 잉여 데이터를 1비트를 보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 내가 총 몇 개 8비트를 전송하게 되죠. 근데 내 데이터는 7이고 입력을 하나죠. 그럼 얘는 뭐냐면 8개 중에 7개가 데이터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위성같이 너무 멀리 떨려서 회선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데이터를 하나 보내는데 잉여 데이터를 7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8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내가 8개 보내는데 실제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7개는 얘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마치 한 명이 가는데 의사 6명이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시 엄청 많은 거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응급키트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언제 이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뭐냐면 내가 채널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보내겠죠. 잉여 데이터를 적게 보낼 거고 위성통신같이 채널 상태가 무선 구간의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보내겠죠. 바로 요게 채널 코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속도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수록 신호가 약해지니까 어떠니까 저속 변조 방식을 택하고 가까이 올수록 고속 변조 방식을 택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면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채널 코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뭐냐면 예를 들면 채널 코딩 레이시라 해서 2분의 1이란 거 뭐냐면 내가 전체 2비트를 보는데 정보를 얘는 1비트 보내는 거고 4분의 3이란 거는 정보를 4비트 보내는데 3비트가 실제 정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7분의 1이란 거 뭐냐면 내가 7비트를 보내는데 1비트는 정보고 6비트는 잉여 데이터 얘를 살리기 위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렇게 보내는 게 좋겠냐는 거죠. 그거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얘는 채널 상황이 좋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8011AC라고 해서 이게 5세대 와이파이 표준인데 여기 보시면 모듈레이션 앤 코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셔서 좀 더 고속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콘 변조 숫자가 커지니까 고속으로 전송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코딩이라서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분의 5는 6개 데이터를 보이는데 5개가 실제 데이터라는 거예요. 1개면 잉여 데이터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럴 때는 언제 보이냐면 우리가 AP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AP가 있고 이 AP 근처에 내가 있으면 신호가 굉장히 세죠. 그럼 어떻게 보낸다? 고속으로 보내면서 잉여 데이터도 거의 안 보내는 거죠. 근데 내가 이 AP에서부터 멀어져 있다. 이 AP에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속도도 느리게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서도 회선이 머니까 에러 발생할 염려도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2개 데이터 보내는데 1개가 잉여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잉여 데이터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게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적응해서 패스 로스를 대응하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차 변조라는 게 있는데 2차 변조 간단하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1차 변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신호를 주파수에 옮겼다면 이제는 뭐냐면 얘를 1차 변조된 신호를 좀 더 전송 환경에 최적화하거나 다중화하기 위한 전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파이에서 이 두 가지밖에 안 씁니다. DSSS나 OFDM. 근데 실제 이제 통신의 대부분 다 이제 현재 와이파이에서는 OFDM만 실제 쓰게 됩니다. OFDM만. 이 DSS는 제일 1세대 와이파이에서만 썼습니다. 1세대 와이파이. 1세대 와이파이, 90년대 와이파이. 근데 현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다 뭘 쓴다? 이 오쏘거나 FDM에서 OFDM이라는 2차 변조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OFDM 기술은 사실상 와이파이 2세대 이후,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이 쓰는 LTE, 5G, 그다음에 방송 UHTTP, DMB,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가입자망에 대해서 XDSL이라는 우리 DSL 기술을 배웠죠. 거기서 DMT 변조란과 닥시스 3.1 저희가 케이블 TV에서 인터넷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닥시스라 했죠. 그 닥시스를 하기 중에 하는 게 그 표준 중에 3.1이 요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PLC라고 이제 한전에서 전력선 통해서 통신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 근데 실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이동통신이죠. 그리고 와이파이 이런 기술 다 뭐냐면 요 기술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DSS란 건 뭐냐면 다이렉트 시퀀스 스펙트럼 스프레드에서 스펙트럼은 주파수를 스프레드를 확산한다는 겁니다. 자, 다이렉트 시퀀스.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원 데이터 신호의 고속의 확산 코드를 칩 코드랑 확산 코드를 곱해서 넓은 주파수 대역에 퍼뜨려 전송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원래 데이터가 뭐냐면 1,
0 이렇게입니다. 자, 여기서 요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하나의 시간 내에 뭐냐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얘는 5개네요. 자, 예를 들면 얘는 하나, 둘, 이 하나 보낼 때 얘가 5개 보냈으니까 얘가 좀 더 고속이죠. 자, 요런 고속의 확산 코드를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고속의 확산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곱한다는 거죠. 자, 1, 1, 자,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죠. 자, 이게 곱해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들 둘이가 다르면 1입니다. 다르면. 자, 1과 1은 같으니까 뭡니까? 0이고 1, 0 다르니까 1이고 같으면 0, 0 다르니까 1. 그래서 0, 1, 0은 됐죠. 자, 얘는 0을 이렇게 보냅니다. 1일 때는 위로. 자, 0하고 얘랑 다르면 뭡니까? 1. 다르면 00 같았고 다르고 다를 때는 1.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요 데이터를 보내는데 여기다가 뭐냐면 확산 코드라는 거에서 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5개 있는데 보내죠. 이런 고속의 확산 코드를 곱해주게 됩니다. 자,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시간에서 이런 식으로 곱했는데 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 그림이 뭐냐 요거에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우리가 주파수란 거는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맞죠? 우리가 요렇게 해서 변하는 거랑 얘가 요렇게 해서 변하면 변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빨리 변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축에서 얘는 요렇게 천천히 변했다면 얘는 더 빨리 변하죠. 맞죠? 자, 그러면 주파수가 얘가 좀 더 커지죠.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한 타임 바뀌는 순간에 얘는 어떻게 많이 더 많이 바뀌었죠. 신호들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변화량이 얘는 작기 때문에 뭐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좁게 주파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좁게. 근데 얘는 넓게 퍼뜨려지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런 식의 신호를 이렇게 보내면 1, 0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얘는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쩌면 이 좁은 주파수 대역에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파수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요 사이에 요 똑같은 쪽에 5개를 보낸다. 뭐 이렇게 이렇게 보냈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보내고 얘도 이렇게 자, 이렇게 보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좀 더 시간축에서 더 빨리 보냈죠. 자, 변화량이 크죠. 그럼 얘가 주파수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뭐냐면 훨 많은 주파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얘는 좁아서 높은 반면에 주파수 쪽에서 봤을 때 얘는 이 넓어지지만 이 높이가 작아졌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주파수 쪽에서 봤을 때 큰 신호로 보이는 반면 얘가 주파수 쪽에 쭉 깔리게 됩니다. 자, 뭐냐면 원래 신호는 이런 식으로 주파수에서 특정 주파수에서 굉장히 신호가 파워가 세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신호 도청함을 해봐야지 해가지고 2.4GHz에서 자, 이런 DSS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신호가 큰 거죠. 그럼 요런 신호가 잡히니까 측정이 가져나서 요 신호 요런 게 흐르고 있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요 변조를 통해서 해버리면 요렇게 깔려버리죠. 자, 깔려버리는 거죠, 신호가. 근데 여기가 노이즈예요. 이 노이즈 레벨 밑으로 깔아버립니다. 예? 이렇게 노이즈 레벨 밑으로 깔아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노이즈 레벨 밑으로 깔려버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노이즈랑 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용도가 실제 원래는 DSS입니다. 이게 사실 보안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가 이렇게 가버리면 누가라도 군사 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신호를 다 채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신호를 아예 바닥으로 깔아버리는 거죠. 이 노이즈 아래로.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노이즈 바닥에 그냥 노이즈 그냥 그 신호로 느끼지 이게 신호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얘가 이렇게 깔아버리는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깔아버리면 나중에 진짜 수신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건 똑같습니다. 얘를 뭐냐면 이렇게 한 신호와 요 신호 똑같은 거를 얘는 알고 있거든요. 송수신 측은. 그럼 걔는 다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얘는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이렇게 퍼뜨려졌다가 수신측에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수신측은 어떻게 이렇게 복구할 수 있냐? 송신측과 수신측은 요 코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곱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복구가 안 되고 계속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일종의 보안 기술입니다. 자, 보안 기술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보안성이 있고 또 요게 장점이 뭐냐면 내가 요 주파수로 예전에 통신을 하고 싶은데 A가
근데 요 주파수에 누가 쓰고 이 주파수를 하고 있는데 이 주파수를 누가 쓰고 있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이 주파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뭐냐면 서로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럼 뭐냐면 서로 죽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송신기 주파수 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똑같이 이 주파수 쏘게 되는 건 완전히 겹쳐버리기 때문에 둘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이렇게 쏘게 되는데 얘를 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놈이 동일 주파수가 쏘더라도 얘는 확산시키고 나면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그럼 얘도 하게 되면 요 위에다가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둘 다 이 노이즈 레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깔리더라도 둘 다 노이즈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동통신에서 뭐냐면 우리가 LTE 전에 기술이 3세대, LTE가 4세대인데 3세대 소형의 CDMA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용했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이 기지국에 있으면 이 사람들마다 뭐냐면 코드를 다르게 준 거죠. 이 코드를. 요런 코드를. 그 A 사용자별로 코드를 다르게 준 거죠. 그럼 뭐냐면 각 사용자는 자기 코드밖에 모르기 때문에 노이즈 깔린 신호를 자기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각자 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동일 여기 뭐 예를 들면 와이파이 LTE 대역이 3기가 대역을 썼다. 이 3기가 대역 하나지만 어떠냐면 이 세 명이 동시에 쓰기 위해서 어떠냐면 얘가 신호를 원래 이런 신호가 있으면 이렇게 깔아 보내버리고 A가 두 번째 놈도 이런 식으로 그 위에 다시 깝니다. 세 번째 놈도 또 이렇게 깝니다. 깝니다. 근데 실제 얘가 요 노이즈 레벨이 요렇게 있으면 이 다 노이즈 레벨 아래 세 명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얼마까지 깔 수 있냐면 계속 타임이 또 깔고 해서 이게 이 신호를 넘어가지 않을 때까지는 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아 놓다가 나중에 이 자기는 이 코드를 아니까 수신하면 다시 이렇게 올려버려서 노이즈 복조를 하면 이렇게 노이즈보다 더 크게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용도로 원래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그 확산 DSS라고 스펙트럼 스프레드 확산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다른 코드를 줘서 여러 명이 동시에 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보안성이 있던 거죠. 그리고 간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좁은 대역이 있다 보니까 어떠냐면 외부에서 때려버리면 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퍼뜨리면 뭐냐면 그 중에서 일부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분이 영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DSS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초 1세대 와이파이라는 1세대 와이파이에서 사용했고요. 실제는 그 적군의 방해 전파에 대응하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적군이 어떻게 되면 똑같은 주파수를 쏴가지고 우리 아군의 통신을 방해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깔아버리는 거죠. 깔아버려서 그게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S 신호 같은 경우에는 위성에서 보낼 때 위성에서 이렇게 신호를 우리 지상까지 보내게 되면 지상에 있는 단말까지 보내게 됐을 때는 신호가 굉장히 약하게 전송됩니다. 근데 약하게 전송되더라도 얘는 뭐냐면 이렇게 약하게 깔아서 전송하더라도 이 사용자가 코드를 알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걸 설명했냐? 사실 요거 때문에 1세대 와이파이 했으면 썼다. 근데 현재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 사용하지 않냐면 얘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내가 요만큼을 데이터를 예전에 보낼 때는 요만큼의 주파수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퍼뜨리니까 많은 주파수 대역을 쓰게 되죠. 그럼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LTE나 이런 사업자들이 요 대역폭 주파수 대역 요걸 사는데 몇 천억씩 주는데 요만큼 데이터를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퍼뜨려 보내면 어떻습니까? 대역폭을 다 먹으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내는 신호는 적은데 이 주파수가 돈 주고 사는 건데 하는 데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요즘 사실 많이 고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더 칩을 우리가 11개, 요 한 개 구간에 실제 요 11개의 신호가 들어가는 고속 코드를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확산 코드를 만들어서 전송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와이파이에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쓰지 않는다. 왜냐면 원 신호는 요만큼 1, 2메가밖에 안 되는데 얘가 확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20메가까지 차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주파수 대역이 너무 아까운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낮은 주파수 효율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방식은 사실 1세대만 쓰고 그 다음부터 전혀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OFDM이라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싱글 캐리어와 멀티 캐리어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제 싱글 캐리어가 뭐냐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호를 쏘고 나면 이런 식으로 FM 같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FM 뭐 93.1MHz 있으면
요 대역 주위에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가 예를 들면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그 중심 그 실어나는 택배 역할을 하는 캐리어 주파수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신호가 되게 됩니다. 요게 한 개 캐리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 멀티 캐리어 방식이란 건 뭐냐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요 대역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요 대역을 여러 개의 작은 택배 사업자 이걸 서브 캐리어 부반송파를 하는데 이 여러 개로 이렇게 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런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 들어왔으면 얘 뭐냐면 요 신호 하나를 통해서 실어줬다면 여기는 여러 개의 캐리어로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10, 10, 1이 있으면 얘는 한 개 캐리어로 이렇게 실어줬다면 얘는 어떻게 싣는다면 그렇게 싣는 게 아니라 1은 요쪽 캐리어에 싣고 그 다음 0은 요쪽 캐리어에 싣고 그 다음 1은 요쪽에 싣고 이런 식으로 실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병렬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4개 신호가 이렇게 1, 1, 0, 1이 들어오면 얘는 기존에는 이 고속 신호를 계속 연달아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1, 1, 0, 1을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1, 1 이런 식으로 계속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나눠 병렬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기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0이면 1. 왜냐하면 얘는 요때 자, 이걸 다시 나눠서 자, 얘가 4개 있을 때 이렇게 신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했을 때 멀티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얘 첫 번째 놈한테는 첫 번째 거랑 하나, 둘, 3, 4, 이 다섯 번째 게 할당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놈한테는 두 번째 신호 요거랑 뭐 요거랑 이렇게 하게 되고 세 번째 놈은 어떻게 된다? 3, 7 이렇게 할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쭉 그냥 하나씩 전송할 때는 짧은 시간마다 계속 해야 됐다면 얘들 입장에서 뭐냐면 내하고 그 다음 거 사이에 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텀이 길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길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심볼 주기가 얘는 굉장히 짧다. 요 보내는 주기가 얘는 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냐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1초에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보내는 방식과 요걸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보내는 방식 요걸 한 번에 보내는 방식과 요걸 나눠서 1 0, 1, 0 이렇게 나눴을 때 차이가 뭐냐면 자, 우리가 고속으로 보냈을 때 어떠냐면 이게 보내는 시간이 얘가 보내고 그 다음 걸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건물을 쏘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직진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건물도 부딪혀서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보낸 신호와 그 다음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보낸 신호 1번 신호가 있고 2번 신호가 있으면 1번 신호 도착하고 2번 신호가 도착해야 하는데 실제 1번 신호가 도착할 때는 뭐냐면 1번 신호에 직진으로 가는 신호도 있고 돌아오는 신호도 있고 이렇게 오는 신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1번 신호가 다 오기 전에 1번 신호 중에 끝에 반사 맞고 오는 애 중에 2번 중에 빨리 오는 애가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겹쳐버리는 걸 우리가 ISI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수신단에서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병렬로 전송하면 그럴 염려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 보내고 나서 그 다음까지 텀이 엄청 길죠. 이렇게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보내고 얘도 텀 이런 식으로 뭐냐면 텀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얘는 아까처럼 이렇게 얘가 보낼 동안 그 다음에 이 텀이 보내니까 쭉쭉쭉 병렬로 나눠줘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얘가 어떻게든 늦게 들어오더라도 이보다는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두 번째 놈이 쏠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장점은 심볼 주기가 길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힐 염려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서로 간에 그 이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수신책에서 그 복구가 용이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고속 전송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얘는 짧아져서 계속 이렇게 ISI가 발생하다 보니까 고속으로 전송할수록 요 텀이 더 짧아진다는 거죠. 더 빨리 전송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송하다 보면 그 다음 거랑 부딪힐 염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얘는 아무리 고속 전송하더라도 이걸 더 퍼뜨려서 전송해 버리니까 자기한테 오는 타임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는 고속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재 통신은 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데 이 멀티 캐리어 방식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자, 그게 뭐냐면 이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 멀티 캐리어 썼을 때는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썰 수 있다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여러 개 사이에 서로 간에 부딪힐까봐 이렇게 가드밴드라고 이렇게 이 대역을 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게. 자, 요 대역을 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 대역 전체를 데이터 통신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요 대역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요 대역들은 다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치명적인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주파수 효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드밴드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이 PAPL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얘는 뭐냐면 여러 개의 신호가 보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얘도 어쩌다 보니까 이런 신호가 가고 두 번째 놈도 이런 신호가 가고 세 번째 놈도 이런 신호가 갔다 해봅시다. 그럼 특정 순간에 이 피크들이 다 겹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신호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송신기를 만들 때 송신작에서 만들 때 뭐냐면 얘는 최대 진폭과 이 최소 진폭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나눴는데 여러 개들이 순간적으로 다 붙어버렸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커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가 뭐냐면 송신 측에서 송신기 설계할 때 증폭기를 설계할 때 이 피크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피크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내가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게 되면 변조된 신호가 이렇게 나가면 이 증폭기라고 PA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크게 해서 이 무선 구간을 쏘게 됩니다. 근데 이 멀티 캐리어 쓰면 뭐냐면 요 신호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요 정도 범위에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여러 개가 동시에 위상이 같아져서 이런 신호가 이렇게 와서 PA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PA 입장에서 뭐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나는 요 정도까지만 증폭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보다 더 큰 애가 들어오버리면 뭐냐면 얘가 들어온 순간 이 신호들이 다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신호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잘려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멀티 캐리어 방식은 두 가지 치명적인 양점이 뭐냐면 이 주파수 효율과 이 PAPR이 이사 증폭기 설계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고속이란 게 가장 중요한데 고속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심볼 주기가 길어져서 왜냐하면 여러 개 나눠졌기 때문에 병렬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단점은 요게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멀티 캐리어 방식인데 이게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근데 그러면 이 OFDM 기술은 뭐냐? 이 멀티 캐리어 방식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뭐냐면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멀티 캐리어를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멀티 캐리어 방식의 단점이 뭐였죠? 이 단점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효율이 낮다는 가드밴드로 인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PAPR이 높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이 OFDM은 어떻게 되냐면 멀티 캐리어인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겹쳤습니다. 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하죠. 왜냐, 원래 들으면 이게 서로가 겹쳐버려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겹쳐버리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겹쳐버리게. 자, 이렇게 겹쳐버리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게 이 순간이 뭡니까? 간섭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O란 게 뭐냐면 orthogonal입니다. 이게 뭐냐면 FDM이나 일반적인 FDM 멀티캐리어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파수 분할 방식이라 해서 이렇게 가드밴드를 다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요렇게 해서 얘의 피크 시간대에 뭐냐면 얘가 최소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다음 신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얘의 또 피크 시간에 얘가 최대가 되고 또 주파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의 피크 시간에 얘가 뭐다 최소가 돼서 얘의 피크 시간에 신호를 검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나머지 신호들이 작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이렇게 이렇게 겹쳐 있지만 신호를 수신단에서 복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통신 공학자의 설계가 했다는 거죠. 요것도 뭐냐면 요 시간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orthogona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직교성. 그래서 신호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좁은 주파수 다수 협대역 부반성 앞에서 말씀드렸죠. 멀티 캐리어들은 이 주파수 대역을 좁다 했죠. 얘는 싱글 캐리어는 크게 주파수 대역을 먹죠. 근데 얘는 뭐냐 좁게 해서 여러 개가 병렬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물건을 나른다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실어서 나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어서 나를 때 요 사이의 틈 때문에 효율이 나빠하는데 이 OFDM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겹쳐서 써서 이만큼의 대역폭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실제로 하다 보면 요 자기가 최고인 시간에 나머지 애들이
겹친 애들이 이렇게 해서 그 파장 애들이 제로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피크 지점에 나머지 애들이 다 바닥에 깔아주고 있어서 그것이 괜찮게 한다는 게 바로 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고속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를 고속이들을 10, 10이 나오면 얘한테 1 주고 얘한테 1 주고 1 주고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된다는 거죠. 나눠줘서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나눈 수만큼 이렇게 부반성파가 생겨서 전송하는 방식이 바로 이 OFDM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OFDM을 이제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와이파이가 지금 1세대부터 8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정리하면 이 확산 우리 2차 변조랑 이 기술을 통해서 나머지 다 뭘 씁니까? 다 OFDM 쓰죠. 다 OFDM 쓰죠. 근데 유일하게 1세대만 뭘 쓴다? 이 확산 변조 쓴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 뭐가 문제가 있죠? 네, 주파수 효율이 낮아서 고속 전송이 안 된다 했죠. 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속도를 느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1메가에서 얼마나 떴습니까? 54메가가 떴죠. 자, 이렇게 이 상태로는 DSS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속도를 계속 늘려서 엄청 늘어죠. 54메가, 600메가, 1.3기가 지금 8세대는 40에서 50기가까지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 OFDM이라는 기술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이 보내야 되죠. 그래서 뭐냐? 64컴, 256컴, 1024컴, 4090컴. 얘는 2에 10승, 얘는 2에 12승, 얘는 2에 8승, 얘는 2에 6승이죠. 그래서 얘는 한 번에 6비트씩 보내다가 야, 이렇게 속도 안 되겠다. 8비트 보내자. 야, 안 되겠다. 10비트 보내자. 12비트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변조 기술의 속도를 늘려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OFDM을 통해서 속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속 전송을 가능하게 해서는 싱글 캐리어 방식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 단일 캐리어들은 이 서로 간에 심볼 주기가 짧아져서 서로 간에 영향을 줘버린다 했죠. 그래서 ISI라고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한 개 심볼이 전체 대역을 쓰다 보니까 얘가 다음에 늦게 온 애들에 겹쳐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된다? 얘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속 전송을 우리가 가면 할수록 변조 기술을 늘려서 고속 전송을 했을 때는 한 방에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부반속파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 OFDM을 써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송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했던 이유들이 다 뭐냐면 다 이걸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속도를 우리가 또 느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테나 여러 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마이모 기술을 쓰게 됩니다. 이 다중 안테나들을 계속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테나 마이모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안테나가 처음에는 시소라고 해서 1x1 송신 하나 수신 하나 쓰다가 야, 이제 안 되겠다. 4세대부터 또 안테나 2개 늘리자. 야, 2개로 되나? 4개로 가야지. 이제 8개 가야지. 이제 송신기, 수신기에 16개까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테나 기술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안테나 기술을 늘리면서 동시에 여러 개를 이렇게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무선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이모나 이런 확산 변조나 이거 설명드렸던 게 이 표 하나를 이해하시라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고 나머지 여기 뭐 SU 마이모, MU 마이모, 싱글 유즈 마이모, 멀티 유즈 마이모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와이파이 들어가면 더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증가는 결국 이런 변조 기술의 발전과 안테나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런 고속 전송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런 신호 확산하는 기술과 다중화 기술로는 이런 변천사가 있었는데 현실로는 다 뭘 쓴다? OFDM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그 기본 것들은 거의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CMP 레벨까지도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했던 거 오늘 것 짧게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전자기파를 통해서 이 RF 고속으로 전송할 때는 바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이 음성으로 데이터를 보낸 데는 한 1, 2m밖에 못 전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멀리 보냈을 때는 뭘 실어서 보낸다? 이 전자기파에 실어서 보낸다라고 했죠. 이 전자기파에 실어서 보내는데 이때 이 RF란 거는 이 고주파수 대역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고속의 주파수를 써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2.4GHz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게 24억 5천 번을 1초 동안 진동한다는 거죠. 1초 동안. 자,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싣냐? 우리가 이렇게 아나운서가 말하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이터 반송 파일 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따라서 이거 주파수 이렇게 해서 커질 때 이렇게 진폭 올리는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얘 빨라질 때 평소에 이렇게 가다가 빨라질 때는 그 진폭이 커질 때는 더 빨리 보내고 또 이럴 때는 주파수를 또 느려지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폭을 조절하는 방식과 주파수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음성일 때는 이런 아날로그 음성일 때는 이게 진폭을 조절하니까 A, 앰플리튜드 그리고 주파수를 조절할 때 FM이라 이렇게 말 표현했고요. 우리가 실제 PC 같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이게 0과 1이 나온다 했습니다. 0과 1 신호, 1과 0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다? 바로 우리가 ASK, FSK, PSK 같은 이런 게 있다 했습니다. 얘는 먼저 진폭, 얘는 뭐였죠? 주파수, 얘는 위상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요 0, 1 두 가지 요 여러 가지 수 중에 0과 1만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ASK는 어때? 0일 때는 사실 거의 진폭이 없다 보죠. 1일 때는 이렇게 보내고 0일 때는 없고 1일 때는 이렇게 보낸다 했어요. FSK는 어떻게 보낸다 했죠? 자, 0일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주파수보다 1일 때는 좀 더 빨리 이런 식으로 빨리 이렇게 보낸다 했습니다. PSK는 어떻게 보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일 때는 이런 위상과 이걸 반대인 이렇게 해서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상, 얘는 주파수, 얘는 진폭 이렇게 해서 보내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고속 전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실제는 콤 변조량이 나왔다 했습니다. 얘는 뭘 쓴다 했다? PSK 변조랑 뭘 쓴다? ASK를 섞어서 진폭과 위상을 같이 변화시켜서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16컴, 64컴이고 최대 와이파이는 409컴까지 나온다 했습니다. 얘는 그래서 2에 4승, 얘는 2에 6승, 얘는 2에 12승. 그래서 얘는 한 번에 4비트, 한 번에 6비트, 한 번에 12비트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또 고속 전송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선 통신에서 이 AP에서부터 이 거리가 이 AP에서부터 이렇게 전파를 쏘게 되는데 사용자가 있을 때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신호의 세기가 RSSI가 약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진다? 이 SMB가 약해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신호의 신뢰성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거리가 멀수록 무슨 변조된다? 저속 쪽의 저속 변조를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뭘 해줘야 된다? 요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잉여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우리가 AMC라고 했습니다.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앤 코딩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변조 방식을.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 MCS라 부르는 이 모듈레이션과 채널 코딩 스킴 기술들을 바꾸는 동적으로 바꾸는 기술. 그래서 이 모듈레이션 변조 기술과 이 잉여 데이터라는 채널 기술들을 모듈레이션과 채널 코딩 기술들을 이 동적으로 변경하는 기술을 AMC라 한다 했습니다. 시스코 책에서는 이걸 DRS라 했죠. 다이내믹 레이트 시프팅이라 해서 그래서 요 기술을 통해서 뭘 보정한다? 우리가 바로 변조와 이 채널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패스 로스 그 거리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